대한민국이 원자력 전지를 개발했다고? 이건 말도 안 돼. 그건 오직 우주 강대국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성배와도 같은 전유물이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연구실은 비웃음과 차가운 냉소로 뒤덮였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미국과 러시아, 단두 나라만이 독점해온 우주의 정점. 화성 탐사선이 영하백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심장처럼 멈추지 않고 뛰게 만드는 이 기술은 천문학적인 예산과 수십 년에 걸친 인류 최고 수준의 시행착오 끝에 얻어낼 수 있는 초고난도의 에너지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불가능의 벽을 단숨에 허물어뜨렸습니다. 크기는 기존 모델의 10분의 1에 불과한데 효율은 2배 이상이라는 수치. 35년 경력의 나사 수석 연구원조차 이건 현대의 물리학의 법칙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며 경악했던 그 순간, 대체 한국의 연구실에서는 인류 역사가 바뀔 만큼의 어떤 기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알렉산더 케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밖 저 머나먼 우주 어딘가에는 인간의 손길이 닿은 기계들이 차가운 심연 속을 유영하고 있죠. 저는 나사에서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낸 우주 에너지 시스템 전략 분석가입니다. 제 업무는 아주 단순하지만 치명적입니다.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탐사선이 멈추지 않도록 생명력을 공급하는 일이죠. 영하백도를 밑도는 화성의 밤이나 태양 빛조차 도달하지 못하는 심우주에서는 일반적인 배터리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하며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전기로 변환하는 원자력 전지라는 고도의 특수장치를 사용합니다. 이 기술은 사실상 세계 강대국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그들의 기술적 우월함을 상징하는 성배였습니다. 저는 평생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어온 공학자입니다. 저에게 수치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으니까요. 냉정하고 분석적인 것이 제 본성이었고, 데이터가 보여주는 한계치를 인정하는 것이 제가 배운 과학자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고백하자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술력을 오랫동안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는 잘 만들지 몰라도 우주 에너지라는 영역은 결코 범접할 수 없는 차원의 문제라고 확신했거든요.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없이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성벽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한국이 원자력 전지에 도전한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물리법칙은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평온하던 제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어느 날 아침, 제 메일함으로 태평양 건너 작은 나라에서 온 보고서 한 권이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흔한 기술 홍보용 자료이겠거니 하며 삭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목에 적힌 출력 수치와 에너지 밀도를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케인 이 데이터가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동료가 물었을 때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 구현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수치들이 너무나 정교하게 나열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었습니다. 우주 패권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대한 변화의 전조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거나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놓인 보고서 속의 논리는 그 어떤 학술지보다 견고하고 치밀했습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제안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증명해낸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가 모든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제가 35년간 쌓아온 우주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대한 공포와 전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나사 연구실의 차가운 금속벽이 마치 저를 압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제안한 방식은 우리가 오랫동안 고수해왔던 플루토늄 기반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훨씬 더 안전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은 극대화된 차세대 혁명이라 부를 만한 구조였죠.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머릿속으론 부정하면서도 제 손은 이미 홀린 듯 다음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랜 공학자로서 본능적으로 느끼는 직감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꿀 거대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분명한 신호였죠. 저는 그날 밤 퇴근도 하지 못한 채 연구실에 남아 보고서의 수치들을 일일이 대조하고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반복할수록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데이터는 완벽했습니다. 그 어떤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정교한 기계 장치처럼 치밀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한국이 마침내 해냈다는 엔지니어로서의 경외감, 그리고 설마 우리보다 앞서 나갔을 리 없다는 미국인으로서의 오만한 부정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부심이 조금씩 깎여나가는 것을 느끼며 텅 빈 연구실에서 홀로 차가운 커피를 들이켰습니다. 이 보고서가 전 세계에 공개되는 순간, 우리가 누려온 우주 패권의 질서는 발칵 뒤집힐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한국 연구진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 박사라는 인물이 이 놀라운 팀을 이끌고 있더군요. 도대체 그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과를 낸 것일까요?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우주는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제 철학조차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미국이 독점하던 우주 에너지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주인공이 무대 중앙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결정질 거대한 도약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한국에서 온 보고서가 놓여 있습니다. 그 하얀 종이 뭉치가 오늘따라 마치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구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워싱턴 DC의 야경이 오늘따라 낯설고 무겁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오만이 어쩌면 우리 공학자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묵묵히 제 갈 길을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뒤흔들며 나타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어놓은 험지 위에 이미 깃발을 꽂아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보고서를 처음부터 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의심의 눈초리가 아니라 겸허히 배우는 자세로 말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제 뇌리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들의 실험 과정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수만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피와 땀으로 일궈낸 값진 데이터라는 것을 행간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조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박사님, 한국 측 연구진의 연락처를 알아낼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기적을 만들었는지 이제는 그들과 직접 대화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배터리가 실제 우주의 가혹하고도 치명적인 환경에서 과연 그 성능을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그것을 해냈다면 저는 공학자로서 기꺼이 그들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기술의 주도권이 넘어간다는 사실보다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오만에 빠져 정체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2022년의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나사의 고다드 우주비행 센터 내 제 연구실 창밖으로는 지열 때문에 아스팔트가 이글거리고 있었죠.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이 적막한 오전 공기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궤도에 떠있는 수많은 위성의 전압 상태를 체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수치 하나하나가 수조 원짜리 우주선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세계 항공우주 분야는 소리 없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더 작고 가벼우면서도 반영구적인 에너지를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가 핵심이었죠. 심우주 탐사라는 인류의 거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무거운 배터리 기술로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제 동료들은 휴게실에 모여 앉아 커피를 마시며 늘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국 원자력 전지 기술이 답인데 미국과 러시아 외에는 대안이 없지 않나? 중국이 바짝 추격한다지만 핵제어 기술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동료들의 목소리에는 항공우주 분야에서 미국은 언제나 압도적인 퍼스트 무버라는 확고한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진리였습니다. 저 역시 그런 분위기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고려 대상에조차 없었죠. 그들이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자동차를 잘 만든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우주 핵에너지란요? 로버트 뉴스 봤어. 한국이 독자적인 원자력 전지 프로토타입을 공개했다는데 동료 연구원이 건넨 스마트폰 화면에는 낯선 한국의 연구소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돈만 쏟아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들도 곧 깨닫게 될 거야. 50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없으면 그건 배터리가 아니라 그저 위험한 장난감일 뿐이라고요. 제 확신은 견고했습니다. 기술은 축적의 산물이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오후 제 책상 위에 놓인 한 권의 비공식 보고서가 제 오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의 지인이 보낸 내부 자료였습니다. 그 속에는 한국 연구진이 개발했다는 베타 전지의 세부 설계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도면을 훑어보았습니다. 세상에, 이건 우리가 적어도 10년 뒤에나 가능할 거라고 예상했던 방식이잖아. 저도 모르게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초방막으로 코팅하는 나노 기술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전상의 이유로 진작 포기했던 고효율 구조를 한국은 특유의 정밀 공정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버린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반도체 기술의 응용이 아니었습니다. 핵공학과 재료공학이 만나 이루어낸 기막힌 조화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사가 수십 년간 고수해온 이론들이 순식간에 구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데이터는 명백하게 한국이 우리를 앞질렀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만약 이 수치가 진짜라면 이건 에너지 주권을 선언하는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35년의 커리어가 이 작은 나라의 배터리 하나에 부정당하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학자로서의 호기심이 저를 강렬하게 자극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연구실에서는 어떤 마법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거대 자본도 수십 년의 국가적 지원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창밖의 태양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기술의 실체를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말이죠. 나사 수성연구원이라는 이름표를 잠시 내려놓고 오직 과학자로서 그들을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인들이 흘린 땀방울이 어떤 위대한 결실을 맺었는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늙은 공학자의 가슴에 다시금 순수한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질투가 아니라 경이로운 혁신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분위기는 차갑고 냉담했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상부에 올렸을 때 돌아온 반응은 철저한 회의였습니다. 한국이 수치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국장의 냉소적인 말투에 저는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치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정교한 그래프와 데이터들은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친 결과임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몰래 한국의 김 박사라는 인물에게 개인적인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신분을 밝히고 당신들의 기술에 깊은 경외심을 느꼈다는 내용을 담았죠. 며칠 뒤 도착한 답장에는 예상치 못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충전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이 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직 효율과 정복만을 생각할 때 그들은 인류의 삶 그 자체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술의 목적이 다르니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었겠지요. 저는 제 좁은 시야가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이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며 저는 거울 속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자존심은 버려라.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다. 무더운 여름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제 각오가 창문을 흔드는 듯 했습니다. 태평양 건너에서 기다리고 있을 그들의 집념이 벌써부터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동안 찾아 헤매던 과학의 본질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연구소의 시계는 이미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연구소 단지는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은 수만 개의 원자 입자가 충돌하는 것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보고서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한 전력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물리학적 한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대한 기술적 반란이었거든요. 네, 우리가 사용하는 플루토늄 기반의 원자력 전지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열을 발생한다는 점과 그로 인해 배터리의 부피가 비대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한국이 개발했다는 이른바 베타 전지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방출되는 베타선을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하지만 에너지를 포집하는 효율이 너무 낮아 전 세계 학자들이 오랫동안 포기했던 바로 그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멈춰섰던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해 기어이 돌파구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연구진은 그 불가능의 영역을 나눠 단위의 정교한 반도체 공정으로 기어이 돌파해냈더군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누군가 내 눈을 속이고 데이터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몇 번이고 제 뺨을 때려보며 이것이 현실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실제 우주 현장에서 실현된다면 인류의 우주 탐사 패러다임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수톤에 달하는 배터리의 무거운 무게를
단 몇 킬로그램으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그만큼 확보된 공간에 더 많은 고성능 관측 장비를 실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한 구석에는 여전히 미묘한 긴장감과 해소되지 않는 불안 요소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완벽한 기술이 어째서 지금까지 세상에 단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치명적인 결함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반응은 더욱 차갑고 냉소적이었습니다. 제 동료인 마크 박사는 제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비웃듯이 말하더군요. 로버트 자네도 이제 나이가 들었군. 한국 같은 나라가 어떻게 나사도 수십 년간 이루지 못한 일을 해내겠나? 이건 분명 정부 보조금을 따내기 위한 보여주기식 쇼일 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서구 중심주의적 오만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크의 말에 결코 동조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의 행간에서 느껴지는 그 지독할 정도의 치밀함과 논리적 완결성은 결코 조작이나 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사의 수석연구원으로서 평생 품어온 자부심과 공학자로서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직감 사이에서 격렬한 내적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만약 제 직감이 맞다면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찬란한 에너지 혁명을 바로 눈앞에서 놓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제 신체적 반응도 민감해졌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내내 뒷목이 뻣뻣해지고 손끝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믿어왔던 세상의 질서가 무너질 때 느껴지는 본능적인 공포였습니다.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던 에너지 역학 관계는 오늘로 끝이다. 저는 텅 빈 사무실에서 이 문장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워싱턴 DC의 화려한 야경이 멀리 보였지만 제 눈에는 오직 한국의 실험실에서 뿜어져 나올지 모를 그 희미한 혁신의 빛만이 아른거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출근했습니다. 연구소 식당에서 마주친 젊은 연구원들은 여전히 한국의 뉴스를 단순한 농담거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주 배터리를 만들면 우리는 화성에서 김치 냉장고라도 돌려야 하는 거야. 그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비웃는 그 기술이 자신들의 직장을 위협하고 나아가 미국의 독보적인 우주 패권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입술을 굳게 깨물고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공식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기술 수식어 대신 인류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라는 소박하지만 울림 있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정복과 통제의 대상으로 보며 기술을 개발했지만 그들은 인류의 삶을 바꾸는 도구로서 기술을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미묘한 관점의 차이가 어쩌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기술 격차를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의심만 하며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으로 뛰어드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나사의 공식 허락 없이 한국 연구진과 접촉하는 것은 제35년 커리어에 큰 오점을 남길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제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의 환한 웃음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학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선 낡은 권위 뒤에 숨지 말고 진실 앞에 당당히 서야 한다고 말입니다. 결국 저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 측 연구진에게 화상회의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답변이 오기까지의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때렸고 입술은 바짝바짝 말라 들어갔습니다. 만약 그들이 제 요청을 거절한다면 저는 이 거대한 진실의 문턱에서 영영 돌아서야만 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 간절함이 통했는지 몇 시간 뒤 긍정적인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로버트 박사님, 당신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 간결한 문장에서 느껴지는 당당한 자신감에 저는 다시 한번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저는 나사에서의 지위와 지난 35년간 쌓아온 명예를 모두 걸고 한국으로 향하는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터리 하나를 확인하러 가는 길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공학자로서의 양심을 확인하고 인류의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직접 목격하러 가는 성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제 머릿속에 영상처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2022년 8월 초
습기 가득한 한국의 여름 공기가 제 폐부를 찔러 들어오던 그 순간의 느낌 말입니다. 저는 나사 본부에는 학술 세미나 참석이라는 핑계를 대고 조용히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빌딩 숲을 지나 대전에 위치한 원자력 연구 단지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예상보다 훨씬 소박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연구 단지들과 비교하면 다소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죠. 하지만 연구소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저는 공기의 흐름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연구소 복대는 낡은 운동화와 밤샘 연구에 흔적이 가득한 서류 뭉치들이 곳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대신 오직 연구에만 몰입한 그 치열한 흔적들이 제 가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메일로만 대화하던 김 박사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훨씬 젊고 눈빛이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로버트 박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가 내민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인사를 나누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박사님, 저는 당신들의 데이터를 믿고 싶지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얇은 차폐막으로 방사선을 완벽히 막고 전기를 뽑아낸다는 겁니까? 제 질문은 날카로웠고 다소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는 허허 웃으며 저를 실험실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유리관 속에 담긴 작은 봉전 모양의 배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만든 베타 전지입니다. 박사님이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저는 준비해온 정밀 측정기를 배터리에 갖다 대었습니다.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측정기 화면에 표시된 전압 수치는 제가 보고서에서 봤던 그 불가능한 숫자 그대로였습니다. 말도 안 돼. 저런 구조로 어떻게 전력이 나온다는 거지? 물리 법칙을 무시한 거 아닌가? 제 목소리가 실험실을 울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들고 있던 측정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라 제가 믿어온 모든 과학적 토대를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조용히 데이터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플루토늄 대신 탄소 14나 3중 수소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층을 수천 겹으로 쌓아 올리는 방식을 택했죠. 미국에서는 경제성이 없다고 포기한 방식이지만 저희는 될 때까지 했습니다. 될 때까지 했다는 그 평범하고도 묵직한 한마디가 저에게는 그 어떤 물리 법칙보다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집념의 문제였습니다. 자원도 거대한 역사적 지원도 부족했던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우주 강국들을 제치고 이 지점에 도달했는지 한순간에 이해가 갔습니다. 그들은 계산기 대신 심장으로 연구를 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추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수치를 확인하며 경악하고 있는 도중 갑자기 실험실 한쪽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외부 압력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냉각 계통의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연구원들의 긴박한 외침이 실험실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여기서 사고가 난다면 한국의 기술 자립을 향한 꿈은 물론 제35년 커리어 또한 완전히 끝장나는 것이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나사에서 수없이 훈련했던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이 머릿속에 자동 재생되었습니다. 모두 대피하세요. 김 박사님, 당장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저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차분하게 모니터를 응시하며 저를 제지하더군요. 아니요, 로버트 박사님.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지금 배터리가 한계 상태에서 스스로 안정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의 말은 도박처럼 들렸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당장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치였거든요. 제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히 고였고 다리는 자신도 모르게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의 눈빛에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5분 뒤 귀를 찌르던 경고음이 멈추고 측정 수치가 완벽한 직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배터리가 스스로 열을 조절하며 최적의 상태를 찾아낸 것입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한국의 기술입니다. 스스로 진화하는 에너지죠. 김 박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강한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달싹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에너지 주권을 선언하는 전쟁 선포와도 같았습니다. 자, 우리가 수십 년간 매달렸던 정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의 더 완벽한 해답이 이 작은 연구실에서 튀어나온 것이죠. 저는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 나는 것도 모른 채 모니터만 응시했습니다. 제 뇌리에 깊게 박힌 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한국 연구진이 가진 그 무서운 집념이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군. 저는 패배감을 넘어선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세상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작은 동전 배터리가 인류를 화성으로, 아니 그 너머의 심우주로 인도할 열쇠가 될 것임을 저는 직감적으로 확신했습니다. 실험실의 경고음이 멈춘 후에도 제 심장은 마치 고장난 엔진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김 박사의 옆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방금 본 수치가 조작된 게 아니라고요? 제 목소리는 볼품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에 두꺼운 원장 한 권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수년간 그들이 겪어온 고통스러운 실패의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조심스럽게 조작했을 것이라 의심했던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부정의 단계를 지나 혼란의 늪으로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나사에서 보낸 제3 15년의 세월이 이 작은 실험실의 결과물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분명히 어딘가 허점이 있을 거야. 한국인들이 홍보를 위해 일시적인 현상을 과장하는 게 틀림없어. 저는 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죠. 저는 곧장 본국에 있는 제 팀원들에게 연락해 긴급 화상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나사 연구원들의 얼굴에도 당혹감과 회의가 역력했습니다. 로버트 박사님, 그게 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에너지를 그런 식으로 제어한다는 건 마법이나 다름없어요. 동료들의 목소리에는 불신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나사 내부뿐만 아니라 미 에너지부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거든요. 당장 돌아와서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그들의 기술이 가짜라는 걸 증명하는 게 당신의 임무입니다. 국장의 날선 명령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이 완벽한 배터리가 가짜라고 보고해야 한다니, 공학자로서의 양심과 조직원으로서의 의무 사이에서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실험실 밖의 풍경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표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주요 외신들은 앞다투어 이 소식을 타전했습니다. 누군가는 혁명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사기극이라 비난했죠. 저는 그 혼란의 중심에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 설계도의 일부라도 더 보여줄 수 없습니까? 이대로는 저도 본국을 설득할 명분이 없습니다. 제 강혹한 요청에도 김 박사는 단호했습니다. 박사님, 이건 저희 국가의 생존이 걸린 보안 사항입니다. 모든 것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테스트 결과만큼은 얼마든지 검증해 보십시오. 그의 단호한 태도는 오히려 제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뭔가 감추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싹튼 것이죠. 심리적 압박은 극에 달했습니다. 밤마다 호텔방에서 나사의 데이터와 한국연구소의 데이터를 대조하며 결함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찾으면 찾을수록 한국의 기술력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간과했던 미세한 물리적 변수들까지 그들은 이미 계산해 넣고 있었더군요. 제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늘 축축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보다 이 배터리가 가짜라는 걸 증명하는 게 제 커리어에 더 안전할 텐데, 그런 비겁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저 자신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로버트, 너는 과학자냐? 아니면 관료냐? 대답 없는 질문만이 차가운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나사 내부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 무대에서도 한국의 기술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었거든요. 특히 미 에너지부의 강경파인 톰슨 국장은 저를 직접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스 박사, 정신 차리세요. 한국의 기술을 깎아내려야 합니다. 그들이 에너지 시장을 독점하게 두는 건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에서 그의 전화를 받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과학의 진실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톰슨 국장은 한술 더 떠 비관적인 예측들을 쏟아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학자들도 이미 한국의 배터리가 수명 문제로 곧 폐기될 거라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당신만 입을 맞추면 됩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 논란은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한미 기술 협력 전체를 뒤흔드는 외교적 사안으로 번졌습니다. 한국 측도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미국이 우리 기술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폄하한다면 우리는 독자적인 노선을 걷겠습니다. 김 박사의 차가운 선언은 저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저는 양쪽 사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전화도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여보, 나사 사람들이 집 근처까지 찾아와서 당신에 대해 묻고 다녀요.
너무 위험한 일에 발을 들인 거 아니에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이토록 힘든 일이 되어야 하는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심지어 제가 존경하던 선배 교수님들조차 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로버트 자네가 한국인들의 환술에 걸린 모양이군. 원자력 전지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권위자들의 냉소적인 비판은 제 확신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정말 내가 틀린 걸까? 내가 보고 믿었던 데이터들이 혹시 정교하게 짜인 함정은 아니었을까? 자기 의심은 독처럼 제 온몸에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대전의 한 식당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며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우주는 저렇게 멀고도 명확한데 인간의 세상은 왜 이리도 복잡하고 추잡한 것인지 원망스러웠습니다. 심포지엄의 경고 문구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을 막지 못하면 향후 100년의 우주 패권은 한국으로 넘어간다. 그 문장은 마치 저에게 반역자가 되지 말라고 꾸짖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저를 스파이처럼 경계하기 시작했고 미국 본부에서는 저를 배신자 취급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채 은퇴하게 되겠지. 제 평생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식당 텔레비전 뉴스에서 한국의 노년 과학자들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연구진은 그 불가능의 영역을 나눠 단위의 반도체 공정으로 기어이 돌파해냈더군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누군가 내 눈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몇 번이나 제 뺨을 때려보며 이것이 꿈이 아님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실현된다면 우주 탐사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수톤에 달하는 배터리 무게를 단 몇 킬로그램으로 줄일 수 있고 그만큼 더 많은 관측 장비를 실을 수 있게 되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미묘한 긴장감과 불안 요소가 서늘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완벽한 기술이 어째서 지금까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지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주변 인물들의 반응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제 동료인 마크 박사는 제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비웃듯이 말하더군요. 로버트 자네도 이제 나이가 들었군. 한국 같은 나라가 어떻게 나사도 못한 일을 해내겠나. 이건 분명히 정부 보조금을 따내기 위한 쇼일 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서구 중심적인 오만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크의 말에 동조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의 행간에서 느껴지는 그 지독한 치밀함은 결코 조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사의 수석연구원으로서 품어온 자부심과 공학자로서의 직감 사이에서 격렬한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만약 제 직감이 맞다면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에너지 혁명을 놓치고 있는 셈이었죠. 제 신체적 반응도 민감해졌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내내 뒷목이 뻣뻣해지고 손끝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제가 믿어온 세상이 무너질 때 느껴지는 본능적인 공포였습니다.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던 에너지 역학 관계는 오늘로 끝이다. 저는 텅 빈 사무실에서 이 문장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워싱턴 DC의 화려한 야경이 멀리 보였지만 제 눈에는 오직 한국의 실험실에서 뿜어져 나올 희미한 빛만이 아른거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출근했습니다. 연구소 식당에서 마주친 젊은 연구원들은 여전히 한국의 뉴스를 농담거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주 배터리를 만들면 우리는 화성에서 김치 냉장고라도 돌려야 하는 거야. 그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비웃는 그 기술이 자신들의 직장을 위협하고 나아가 미국의 우주 패권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입술을 굳게 깨물고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공식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수식어 대신 인류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라는 소박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정복의 대상으로 보고 기술을 개발했지만 그들은 삶의 도구로서 기술을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미묘한 관점의 차이가 어쩌면은 기술의 격차를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으로 뛰어드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나사의 허락 없이 한국 연구진과 접촉하는 것은 제 커리어에 큰 오점을 남길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제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학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선 권위 뒤에 숨지 말고 진실 앞에 당당히 서야 한다고 말이죠. 우주는 강대국의 전유물이라는 제 평생의 신념이 한국의 작은 배터리 앞에서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위성 지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한한 우주의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점으로 빛나는 위성들을 보며 제 무능함을 탓했습니다. 외로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로버트 이제 그만하면 됐어요. 퇴직하고 우리 편하게 살아요. 아내의 위로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공학자로서의 자부심이 죽어가는 것은 제 생명이 꺼져가는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문득 대전연구소에서 김 박사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이 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저 감상적인 수사라고 생각하며 넘겼던 그 말이 지금은 거대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의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효율이 아닌 미래를 위해 만들었다는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더 강력한 힘을 원했지만 그들은 더 지속 가능한 삶을 원했던 게 아닐까? 내가 배터리의 전압 수치만 보고 있을 때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 제 내적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가치관의 승리였음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무너진 신념의 파편들 사이에서 작은 희망의 싹이 돋아났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해온 이 학문이 누군가에게는 정복의 무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다시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조롱받고 고립되어 있지만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과학자의 죽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결함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진심을 읽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치 뒤에 숨겨진 연구원들의 땀 냄새와 그들의 절실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인류의 미래를 여는 것이다. 제 내적 독백은 결연한 의지로 바뀌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새벽달이 오늘따라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국의 베타 전지가 뿜어내는 희망의 빛처럼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제게 뜻밖의 조력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제 은퇴한 스승이자 전 나사 국장이었던 존슨 박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제 소식을 듣고 메릴랜드까지 단숨에 달려오셨더군요. 로버트 잔의 얼굴이 말이 아니군. 숫자에만 매달리다 보니 눈이 멀어버린 건가? 박사님의 촌철살인 같은 농담에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아 차 한 잔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버트 눈을 감고 수치 대신 그들의 눈빛을 보게. 그들에겐 우리에게 없는 절실함이 있네. 그게 바로 기적을 만드는 원동력이지. 박사님의 조언은 제 꽉 막힌 가슴을 뚫어주는 청량제와 같았습니다. 존슨 박사님은 과거 한국이 아무것도 없던 전쟁의 폐허 위에서 어떻게 원자력 연구를 시작했는지 그 비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없던 시절, 오직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외국의 기술을 구걸하며 배웠던 그들의 역사를 말이죠. 그들은 끙이라는 이름의 연료로 지금까지 버텨온 사람들이야. 우리처럼 풍족한 환경에서 연구하는 이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에너지지. 박사님의 설명을 듣는 내내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의 베타 전지는 단순히 몇 년의 연구 결과가 아니라 수십 년간 응축된 민족의 한과 열망이 폭발한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존슨 박사님은 저를 돕기 위해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주셨습니다. 자네가 진정으로 한국의 기술을 인정한다면 내가 김 박사와의 비공식 접촉을 주선해 주겠네. 그 제안은 제게 칠흑 같은 우주 속에서 발견한 희미한 비콘 신호와 같았습니다. 박사님은 본인의 명예를 걸고 정부 부처를 설득하며 저를 위한 보호막이 되어 주셨습니다. 로버트, 이제 자존심은 버리게 인류를 위해 한국의 손을 잡는 게 자네 마지막 임무일세.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일이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며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존슨 박사님의 도움으로 다시 한번 한국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적대적인 감시자가 아닌 진심 어린 동지로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박사님은 제게 한국인들의 정서와 예절까지 세세하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진심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문을 연다네. 박사라는 권위를 내려놓고 다가가게. 저는 박사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조력자의 등장은 제게 단순한 도움,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과학의 길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죠. 저는 결연한 의지로 가방을 쌌습니다. 이제 진짜 우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와는 마음가짐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상대의 결점을 찾아내어 깎아내리려는 오만한 감시자의 눈을 가졌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들의 기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한 명의 노련한 제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의 성공이 요행이나 조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수십 년간 당연하다고 믿어온 미국의 이론 속에 어떤 허점이 있었는지를 그들을 통해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철저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방문은 나사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었기에 더욱 치밀해야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제학술대회의 기조 강연을 위한 출장으로 위장했지만 제 가방 속에는 한국 연구진과 함께 논의할 공동 우주 탐사 프로젝트의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우주 탐사 인프라와 한국의 혁신적인 에너지 실증 기술을 결합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기술 제휴를 넘어 인류의 우주 진출 속도를 수십 년 앞당길 수 있는 거대한 청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단계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대전의 연구 단지를 재방문하여 지난번 확인했던 데이터의 장기 안정성을 재검증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이 가장 고민하고 있을 우주 환경에서의 극한 방사선 차폐 기술에 대해 나사가 보유한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진 모든 자원과 기술적 권위를 쏟아붓는 일이었습니다. 장애물은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를 감시하고 있는 톰슨 국장의 눈을 피해야 했고, 나사 내에서 저를 따르는 핵심 인력들에게만 비밀리에 이 계획을 공유하며 백업 데이터를 준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은퇴를 앞둔 나이에 명예를 잃을지도 모르는 이 위험한 도박을 왜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이번 방문이 제 마지막 커리어의 불꽃이 될 것이다. 과학자로서 진실을 외면한 채 편안한 노후를 선택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굴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한국어 인사말을 다시 한번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짧은 한마디를 내뱉으면서 저는 생전 처음 느껴지는 긴장감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치를 버리고 오직 과학자로서 그들을 만나리라는 결연한 의지가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한국의 현대사를 다룬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어떻게 원자력이라는 거대한 에너지를 꿈꾸게 되었는지, 그들이 겪어온 고난의 세월을 읽으며 저는 몇 번이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원자력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 생존이자 독립이었고 자존심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오만했구나. 구름 위를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숫자로만 세상을 보던 제 차가운 심장이 한국인들의 뜨거운 집념과 부딪히며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마치 전장에 나가는 병사처럼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제 인생도 나사의 미래도 그리고 한국의 위대한 도전도 말입니다. 저는 공항 게이트를 나서며 한국의 습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공기 속에는 치열한 삶의 냄새와 미래를 향한 열망만이 진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곧장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예전보다 훨씬 아름답고 역동적으로 보였습니다. 김 박사님, 제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적이 아닌 진정한 친구로서 당신의 손을 잡으러 왔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네며 연구소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다시 찾은 대전대덕 연구단지의 풍경은 지난번보다 훨씬 친숙하고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연구소 정문을 통과할 때 느껴지는 그 특유의 묵직한 긴장감은 여전하더군요. 저는 이번에 나사의 수석연구원이라는 거창한 직함보다는 한 명의 동료 공학자로서 그들 앞에 섰습니다. 김 박사는 제가 다시 나타나자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제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는지 이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로버트 박사님, 정말 다시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결함을 찾으러 오셨나요? 그의 농담 섞인 환영 인사에 저도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김 박사님. 이번엔 결함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미래를 찾으러 왔습니다. 제 진지한 태도의 연구실 분위기는 금세 엄숙하면서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우리는 곧장 실험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코트를 벗어던지고 팔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저는 제가 가져온 나사의 정밀 분석 장비들을 꺼내어 그들의 베타 전지 시스템에 연결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작업은 장장 72시간 동안 이어지는
지옥 같은 릴레이 검증이었습니다. 연구원들과 함께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데이터 시트를 대조하는 과정은 고됐지만 무엇보다 즐거웠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최첨단 자동화 설비가 아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돋보기를 끼고 핀셋으로 직접 나노방막을 정렬하는 모습, 그리고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수기로 기록한 낡은 노트들이었죠. 이걸 정말 사람이 직접 했다는 겁니까? 제 물음에 젊은 연구원 한 명이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계는 정해진 수치만 반복하지만 사람의 손은 재료의 미세한 떨림까지 느낄 수 있거든요. 저희는 이 전지에 우리 영혼을 입힌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뒤통수를 무거운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나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이었죠. 우리는 모든 것을 시스템과 기계에 맡겼지만 한국인들은 기술의 정점에 인간의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영하 60도의 극저온 챔버 안에서도 한국의 베타 전지는 단 1mV의 전압 강화도 없이 완벽하게 출력 곡선을 유지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겼던 상권 코팅 기술이 그들의 투박한 손끝에서 예술처럼 완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세상에,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찾지 못했던 해답을 당신들은 이 소박한 연구소에서 찾아냈군요. 제 냉소적인 태도는 완전히 사라졌고 어느새 저는 한국 연구원들과 어깨 동무를 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기술적인 난관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우주의 극한 환경, 특히 강력한 태양풍과 방사선이 쏟아지는 심우주에서 이 전지를 보호할 하우징 기술이 아직 부족했던 것이죠. 박사님 보시다시피 출력은 완벽하지만 장기적인 내구성이 걱정입니다. 우주의 가혹한 환경을 견디려면 외벽 설계가 보완되어야 해. 김 박사의 고민 섞인 말에 저는 제가 준비해온 나사의 특수 합금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이건 나사가 화성 탐사선에 사용했던 차폐 기술입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과 우리의 하우징 기술이 만난다면 이건 무적이 될 겁니다. 우리는 밤을 새워 설계를 수정하고 또 수정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제 행방을 눈치채고 당장 귀국하라는 엄중한 명령이 팩스로 날려왔거든요. 저에게 남은 시간은 단 24시간 뿐이었습니다. 김 박사님, 서두릅시다.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우주 적합성 시뮬레이션을 끝내야 합니다. 제 외침에 연구실은 다시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연구원들은 눈이 충혈된 채로 자판을 두드렸고 저는 장비에 오차를 잡기 위해 정밀 렌즈를 닫고 또 닦았습니다. 긴박한 대사들이 오가는 가운데 우리는 인종과 국적을 넘어 오직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박사님. 수치가 잡혔어요. 새벽 4시 무렵 한 연구원의 외침과 함께 모니터에는 비로소 아름다운 녹색 파형이 그려졌습니다. 한국의 끈기와 미국의 경험이 만나 인류 최강의 우주 배터리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김 박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 손등 위로 흐르는 땀방울이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만 같았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거대한 위기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성공적인 시뮬레이션 결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주 환경을 모사한 가속 수명 테스트에서 미세한 출력 저하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상 150도와 영하 150도를 오가는 극심한 온도 변화 시뮬레이션에서 전지의 내부 구조가 미세하게 뒤틀리는 현상이 발견된 것이죠. 이럴 수가 하우징을 보강했는데 왜 내부 압력이 버티지 못하는 거지?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 현상은 단기간의 성과에 취해 우리가 미처 간과했던 아주 기초적인 물리적 충돌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실시간으로 미 에너지부에 보고되었고 대기하고 있던 회의론자들은 즉각 독서를 쏟아냈습니다. 윌리엄스, 내 말 들리나 거봐요. 한국의 기술은 기초가 부실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단기간의 눈속임에 속은 당신이 한심하군요. 톰슨 국장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위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와 사이언스에는 한국의 베타 전지 차폐 기술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유럽 학자들의 논문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게재되었습니다. 한국의 전지는 우주 방사선을 받으면 3개월 안에 붕괴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이 과학계를 뒤덮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 정부 내에서도 대규모 실증 테스트를 위한 예산 승인이 거부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쓸 수 없다는 정치권의 압박이 시작된 것이죠. 김 박사는 책상에 엎드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사님, 역시 우리가 넘기엔 너무 높은 벽이었을까요? 세계의 견제와 내부의 불신을 이겨낼 힘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의 힘없는 목소리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 원자력 전지 시장을 독점하던 거대 방산 기업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압박했습니다.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온 것입니다. 적대 세력의 조직적인 방해는 치밀하고도 잔인했습니다. 저는 밤새 데이터를 검토하며 돌파구를 찾으려 애썼지만 안구 건조와 극심한 편두통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뜨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만이 제 머리를 식혀줄 뿐이었죠.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분명 우리가 놓친 사소한 디테일이 있을 거야. 저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다시 돋보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나사 본부에서는 저의 직위를 해제하고 당장 외교관의 보호 아래 강제 귀국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구소 정문에는 이미 검은색 세단들이 도착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적대 세력의 방해와 예상치 못한 장애물 앞에 한국 연구진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연구원들은 하나둘씩 짐을 싸기 시작했고 실험실의 불은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박사님 이제 그만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의 경력까지 망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김 박사가 내민 작별 인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꺼져가는 모니터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아니요, 김 박사님. 이대로 멈추면 이 혁신적인 기술은 그저 논문 속의 아이디어로 박제되고 말 겁니다. 과학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손에서 완성되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데이터를 뒤져봅시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발휘된 공학자의 고집이 다시 한번 연구실의 공기를 뜨겁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연구실의 모든 불이 꺼진 뒤에도 홀로 모니터 앞을 지켰습니다. 나사에서 파견된 요원들이 연구소 정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 35년의 모든 공학적 감각이 이 조그마한 배터리 안에 무언가 숨겨진 위대한 진실이 있다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연구진이 지난 3년간 기록한 수천 페이지의 실패 보고서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성공의 데이터에만 화려한 조명을 비출 때 저는 그들이 실패라고 규정하고 버렸던 쓰레기통 속의 수치들에 주목했습니다. 새벽 4시 무렵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특정 온도 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파동의 패턴이 제가 나사에서 수십 년간 보아온 그 어떤 물리적 특성과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초박막 기술이 우주의 극한 환경과 만났을 때 보여주는 그들만의 독특하고 정교한 적응 신호였습니다. 제 등 뒤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우리가 투항했던 거야. 저는 전율을 느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고집해온 미국식 하우징 설계가 오히려 한국의 유연한 나노 구조를 억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한 껍질이 부드러운 속살을 파괴하고 있었던 셈이죠. 저는 즉시 짐을 싸서 나가는 김 박사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김 박사님 제발 가지 마세요. 우리가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씌운 미국식 프레임이 이 배터리를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제 외침에 복도에 서 있던 연구원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미친 듯이 수식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사의 수석 연구원으로서 제가 가진 모든 권위와 명예를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김 박사에게 제안했습니다. 나사의 방식을 버립시다. 당신들이 처음 설계했던 그 한국형 표준 모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이 전지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김 박사는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그 방식은 안정성 검증이 안 됐다고 나사에서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실패하면은 박사님은 정말 모든 걸 잃게 되실 텐데요. 그의 걱정 어린 말에 저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학자에게 진실보다 귀한 명예는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모든 리스크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을 건 도박이자 공학자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사비를 털어 한국 연구진 5명을 비밀리에 미국행 비행기에 태웠습니다. 나사의 공식적인 눈을 피해 제가 관리하는 외부 민간 연구소의 정밀 시뮬레이터를 사용하기로 했죠. 이 사실을 국장이 알게 된다면 저는 당장 반역죄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야밤에 몰래 연구소에 잠입하여 시뮬레이션을 가동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수치가 98%를 지나 99%에 도달했을 때 연구실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직 냉각팬이 돌아가는 소리만이 우리의 거친 숨소리를 대신했죠. 마침내 모니터에 100% 완료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한국의 설계가 나사의 하우징과 결합했을 때 보여준 시너지는 우리가 상상했던 성능의 3배를 뛰어넘었습니다. 성공이야? 우리가 해냈어. 저는 김 박사를 껴안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사의 기계가 한국의 방식이 옳았음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나사 본부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 커리어를 걸고 말합니다. 한국의 기술은 오류가 아니라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인류의 새로운 영역입니다. 이 기술을 막는 자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고,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국경을 초월한 진정한 우정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성공의 순간은 고요하지만 강렬하게 찾아왔습니다. 나사의 정밀 시뮬레이터가 내놓은 최종 보고서에는 한국 원자력 연구원의 독자 기술인 베타 전지가 우주 환경에서 무려 50년 이상의 수명을 보장한다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도움 없이도 한국이 이미 세계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품었던 그 오만한 의구심들이 이 숫자 하나에 모두 씻겨 내려갔습니다. 연구실의 모든 모니터에 녹색 신호가 켜지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 박수를 쳤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젊은 한국 연구원들의 눈가에는 그동안의 고생과 인내를 대변하듯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배터리 하나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 우주 탐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저는 감정에 겨워 말했습니다. 전문가로서 이 성과의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그동안 나사가 고수해온 무겁고 거대한 플루토늄 기반의 원자력 전지 시대는 이제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이 작고 정밀하며 아름다운 배터리가 인류의 새로운 심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공표하기 위해 전화를 돌렸습니다. 저를 비웃던 마크 박사도, 저를 압박하던 톰슨 국장도 이 완벽한 데이터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품질의 정수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영하 150도의 극저온에서도 전압은 단 0.1V의 오차도 없이 일직선을 그렸습니다. 한국 과학의 정밀함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환희의 순간은 실험실 전체로 번져 나갔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이 서로를 껴안고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기술 강국 미국의 수석 연구원이라는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곧 저의 기쁨이었습니다. 차가운 공학자로만 살아온 제 가슴 속에서도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고수해온 이론을 당신들이 오직 실력과 집념으로 깨부셨군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건넨 이 한마디에 김 박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인정과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이 성공의 의미는 단순히 기술적인 진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주 에너지 분야에서 더 이상 미국의 기술을 구걸하던 추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만천에 선포한 사건이었죠. 이제 한국은 당당히 독보적인 선도자의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저는 이 배터리의 이름을 코리안 스타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우주의 어둠을 밝히는 가장 밝은 빛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사의 시뮬레이터가 내뱉은 종이 한 장은 이제 인류의 역사를 바꿀 성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소중하게 가슴에 품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성취는 나사의 프로젝트 성공이 아니라 한국의 이 위대한 도전을 세상에 증명해낸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는 기적을 목격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벅찬 감동이 연구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넘어 한국의 배터리를 장착하고 날아오를 수많은 탐사선의 모습이 환영처럼 보였습니다. 그 탐사선들은 이제 배터리 걱정 없이 태양계 끝까지, 아니 그 너머 성계까지 인류의 꿈을 실어 나를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집념이 만들어낸 이 작은 기적이 인류를 우주 문명으로 이끄는 첫걸음이 된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한국 연구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그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냈습니다. 당신들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성공의 소식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나사 내부의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반전되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없이는 다음 위성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다는 실무진들의 보고서가 쏟아졌고, 저를 배신자라 부르던 동료들은 이제 제 방 앞에 줄을 서서 한국 연구진과의 다리를 놓아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세계 1위인 리튬 배터리 분야를 넘어 꿈의 영역이라 불리던 원자력 배터리 시장까지 제패했다는 소식에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그야말로 경악에 빠졌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는 일제히 일면 톱 기사로 이 소식을 다루었습니다.
대한민국 우주의 에너지 동력을 손에 넣다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았죠. 전문가들의 찬사도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50년간 독점하던 기술을 한국이 단숨에 뛰어넘었다. 특히 플루토늄 대신 안전한 소재를 사용했다는 점은 핵 에너지의 공포를 희망으로 바꾼 위대한 성취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학계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기존 핵물리학 교과서에 나오던 공식들을 수정해야 할 만큼 한국의 초방막 제어 기술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유수의 대학들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논문을 교재로 채택하겠다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벌어진 대격변이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과학자들의 묵묵한 집념이 세계의 인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열광했고,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공을 넘어 국가적 자부심의 승리로 기록되었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땅에서 오직 사람과 끈기만으로 일궈낸 기적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역사적 현장의 증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백악관과 나사 본부에 올릴 최종 보고서에 제 소신을 담았습니다. 전 세계가 포기할 때 한국은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유일한 민족입니다. 이 기술의 파급력은 우주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반영구적인 베타 전지는 해저 탐사, 의료용 인공장기, 극한 오지의 통신 장비까지 그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했죠. 전 세계 기업들이 한국으로 줄을 섰지만 한국 정부와 연구진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이 기술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것이며 기술의 주권은 대한민국이 가진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강대국의 눈치를 보던 과거의 한국은 없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기술로 세상을 리드하는 진정한 선도자였습니다. 저는 제 연구실 책상 한 구석에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태극기를 놓아두었습니다. 그 태극기를 볼 때마다 대전연구소의 낡은 복도와 연구원들의 충혈된 눈이 떠오릅니다.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무겁고 위험한 배터리를 짊어지고 우주를 헤매고 있었겠지요. 한국의 과학기술은 이제 한계를 돌파하는 인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위대한 여정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을 제 인생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다음 행보를 숨죽여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언제나 그랬듯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결과로 화답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놀라운 성과는 실험실의 데이터를 넘어 실질적인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베타 전지는 인공위성 심우주 탐사선, 극지방 관측 장비와 같은 극한의 산업 분야에서 먼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 박사와의 깊은 대화를 통해 그들이 그리는 더 거대한 미래를 엿보았습니다. 그들은 벌써 위성을 넘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노트북까지 충전 없는 일상을 구현할 초안전 차폐 기술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공정 설계가 진행 중인 실제 프로젝트죠. 박사님, 이 기술이 조금 더 고도화되면은 충전 없는 스마트폰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김 박사의 질문에 제 공학자의 심장은 다시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리튬 배터리의 폭발 위험과 짧은 수명에 지친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한국의 이 기술은 마치 마법과도 같은 해답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꼼꼼한 마감 실력과 결벽에 가까운 품질 관리 능력을 저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손에서 탄생할 원자력 전지가 우리 일상의 전자제품 속으로 들어오는 날, 그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닐 것입니다. 품질에 대한 한국인들의 확신은 경이로웠습니다. 방사능 유출 가능성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 수만 번의 충격과 화재 테스트를 반복하는 그들에게서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안전을 담보로 기술을 팔지 않습니다. 한국의 이름이 새겨진 배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연구원의 그 한마디에서 저는 한국 과학의 진정한 힘을 보았습니다. 기술의 고도화보다 사람의 안전을 우선하는 철학, 그것이 세계의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꾼 근본적인 힘이었습니다. 이 에너지 혁명은 이제 빈곤과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는 전 세계 오직까지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35년간 나사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숫자에만 매몰되어 살았던 삶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한국의 배터리가 제 연구실의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제 영혼에 다시 한번 순수한 열정의 전력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늙은 공학자에게 우주를 향한 꿈을 다시 꾸게 해준 한국, 그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과 기술을 향한 진심은 제게 있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최근 저는 나사 내부 강연에서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것은 단순히 기술의 수치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가짐이라고 말입니다.
그 강연 이후 수많은 젊은 과학자가 저를 찾아와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묻곤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대전 연구소의 낡은 복도와 연구원들의 충혈된 눈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과학의 본질이라고 말이죠.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김 박사가 선물해준 작은 베타 전지 모형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절대 오만하지 말 것, 그리고 진실 앞에서 항상 겸손할 것. 대한민국의 심장은 멈추지 않고 미래를 향해 뛰고 있으며 저는 이제 그 고동 소리를 나사의 중심부에서 매일 생생하게 듣고 있습니다. 한국 연구진과 함께 설계한 차세대 우주 배터리가 탑재된 탐사선이 곧 목성을 향해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발사 장면을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경계를 넘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인류의 우주는 비로소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 멀리 쏟아지는 별빛들 사이로 한국이 쏘아 올린 희망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나사의 분석관이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를 함께 꿈꾸는 한국의 진실한 동료이자 증인일 뿐입니다. 그들의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위대한 여정의 끝이 어디일지 그저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볼 뿐입니다.